안녕하세요. 동공TV의 동공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 린인에 대한 책을 이어서 계속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영상을 안 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셰릴 샌드버그가 쓴 책이고요. 이분은 현재 페이스북의 최고 운영 책임자 CEO로서 포춘 선정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50인, 타임즈에서도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뽑혔고요. 그 다음에 2012년인가 3년인가의 테드 강연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그 테드 강연을 보고 이분이 말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라면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아내라든지 아니면 나의 딸, 그리고 여동생, 여자친구 모두 다 보시고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갑자기 뭐 나한테 경제적인 자유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성부를 갑자기 이루게 하거나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직접적이진 않은데 그거보다 더 앞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조직에서, 어떤 임원으로서 뭐 CEO도 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 직원에서 성장하는 젊은 여자분들도 해당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를 때 있고요. 그리고 여성이 정말 제대로 대우를 받는가 이런 거 혹시 불만 있으신 분 있나요? 저는 많지는 않았어요. 저는 여자들이 근무하는 곳에 주로 많이 가 있어서 많은 쪽은 아니었는데 이 책의 내용이 다 공감이 가는 것이 저도 그 상황에 있었어요. 근데 저도 정말 그렇게 바보처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되돌아서 생각하면은 많은 부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내가 어떤 상황에 정말 객관적으로 아니면 나의 철학대로 제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했는가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돌아서서는 너무 후회하거든요. 후회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는 행복에 되게 중요한 거의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걸 아시면 좋겠어요. 이 책을 보는 순간 마음이 좀 편안해지실 거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면 좋을지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네, 꼭 여러분하고 공유하고 싶었던 책입니다. 앞에 영상들도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길 걸어가면서 아니면은 뭐 전철 타고 출퇴근하면서 그냥 들으시면서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는 첫 번째 시작하는 내용은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꿈이 있으셨나요? 근데 그 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차곡차곡 갈 수 없는 건 너무 잘 아시죠? 많이 겪어보셨고 내가 이걸 목표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결국 그거는 못 얻는 경우가 되게 많고 어떠세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일에 성공하시는 경우 있으시죠? 저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너무 원하고 너무 죽도록 열심히 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걸 못 얻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용한 충분한 경험들이 나중에 새로운 그런 경력에 도움이 많이 됐었거든요. 이 챕터의 제목은 이래요. 우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을 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을 오른다. 어떤 건지 아시죠? 사다리는 게 곧바로 이렇게 쭉 올라가서 하나하나씩 내가 성장해 가는 거지만 정글짐은 어때요?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더 풍성하지 않나요? 더 많은 다양한 부분. 요즘에는 융합이 가장 중요해요. 한 분야만 잘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 융합적인 거에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갖고 있을 때 당연히 더 훌륭한 자양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는 게 똑같아요. 페이스북에서 근무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이베이의 마케팅 선임 이사로 직원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는 로리 골러의 전화를 받았다. 나는 그녀를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었는데 로리는 사업상 문제로 전화를 걸었다고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페이스북에서 당신과 함께 일하기 위해 입사 지원하고 싶어요. 로리가 말했다. 갑자기. 그래서 당신에게 연락해서 내가 잘 할 수 있고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두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실 수 있나요? 지금 페이스북에서 한 달쯤 된 사람이죠. 그 전 영상에서 마크 저커버그랑 그 협상하는 게 있었어요. 아, 연봉 협상 너무 멋있겠어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걸 또 다 받아주고 마크는 더 챙겨줬어요. 17년이 더 나이가 어리다 뭐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 대단하죠. 근데 정말 이런 높은 지위에 있는 타 회사의 여자분한테 전화해서, 임원한테 전화해서 나 이런 거 잘합니다.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원하고 싶어요. 이렇게 전화하실 수 있나요? 제가 젊었을 때 좀 해봤어요. 대학 때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뭐 이렇게 서빙하고 뭐 이러는 건데, 아, 정말 너무 단순해서 2시간 했는데 머리가 띵하고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력서를 혼자 써가지고 이렇게 큰 회사에 쫓아다녀서 저 이런 사람이니 저 좀 쓰라고 많이 놀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그 일을 시작을 했고, 그 일을 제가 개척해서 제 동기들이 같이 그 일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그런 붐이 일었어요. 그들도 나의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고, 나도 내가 배운 걸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해가시죠? 아, 이럴 때가 있었네요, 제가. 그래서 나 잘할 수 있으니까 해보겠다, 이렇게 말한 거야. 하지만 지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그렇게 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당신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요? 지금 이 지원하는 사람 말이 안 끝난 거예요. 근데요, 누구나 다 고민을 하고 있겠잖아요. 지금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을 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당신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요?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거 어떠세요? 가끔 가다가 혹시 지금 영상 보시는 분이 나이가 좀 있으시거나 아니면 직위가 좀 높다 하시면 분명히 고민스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고민을 혼자 할 수가 없거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왜 그런 거 아세요? 너 이거 할 줄 아냐? 이래가지고 부탁하고 너 이거 해봐 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찾으면 없잖아요. 그쵸? 사람 뽑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해결을 너무 해야 되고 너무 중요한 일인데 누가 도와줄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고민 혹시 해보신 적 있나요? 아, 있어요. 정말 누군가 와서 짠 하고 해줬으면 좋겠고, 아주 능력자가 아니어도 나의 고민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 가려고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같이 해결해가는 사람만 있어도 그게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 문제를 제가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이 샌드버그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놀라서 입이 떡 벌어졌다. 지난 10년 동안 수천 명의 직원을 고용해봤지만 이렇게 냉철하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직원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와우. 수천 명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가 봐요. 직접 전화를 해서. 지원자들은 대개 자신이 보유한 기술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도를 내비치는 거죠. 나 이런 기술이 있으니까 회사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면접 때 늘 하는 말이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역할을 찾는 데 집중했대요. 하지만 로리는 페이스북의 필요를 최우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페이스북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뭐가 제일 문제냐? 이렇게 최우선적인 거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최우선에 뒀기 때문에 물었겠죠.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로리의 물음에 나는 내게 가장 골치 아픈 문제는 바로 인재를 영입하는 거예요. 어떠신가요? 인재 영입이 제일 힘들어요. 삼성 책을 읽어봤을 때도 그 삼성이 갑자기 이제 그 이건희 회장이 중요 내용을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인재부터 전 세계에서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요, 삼고초려 저리 가라였대요. 그냥 막 그 비가 내리는데도 그 대학교 교수 앞에 집에서 기다리고 그런 거를 몇 달을 했다고 제가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현재 그 당시에 그런 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재 삼성이 있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재 영입이 제일 중요한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구글 인사팀장이 썼던 그 책에 대한 얘기도 했었어요. 그쵸? 제일 중요한 거는 인재 영입이다. 이거 보고 저도 사람은 다 똑같구나. 이 사람도 인재 영입이에요. 당신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했다. 전화 와서 이분도 굉장히 쿨하죠. 감동을 했고 힘든 점을
누가 말해요. 자존심이 있지. 나 이런 거 힘든데 도와줄래? 이 사람도 되게 쿨하죠. 나 이거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대답을 했고요. 로리는 자신이 채용 분야에서 근무하게 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쨌거나 뛰어들었다. 없었대요. 그녀는 심지어 채용 분야는 자신이 새롭게 도전하는 분야이므로 기술을 배우기 위해 연공 서열을 포기하고 직위를 한 단계 낮추겠다고까지 말했다. 그 후 로리는 채용 분야에서 훌륭한 업무 능력을 발휘해 몇 달 지나지 않아 승진했고 현재 People at Facebook을 이끌고 있다. 이들은 이름도 참 잘 지어요. People at Facebook 이끌고 있다. 아, 너무 멋있어요. 이렇게 그 돈도 벌자,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자, 하고 싶은 일 하자, 돕자, 성장하자, 이런 게 항상 늘 머릿속에 있는데 제일 행복한 거는 내가 지금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고 그게 나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기다 더 플러스 나는 경력이 없어. 근데 배우면서 충분히 노력하면서 성장했어요. 그 초격차라는 권호연 회장의 책에 보면 그 새로운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 있을 때 어떤 인재를 영입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뭐라고 권호연 회장이 얘기했냐면요. 열정이 많은 사람. 그 부분에 경력이 많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제일 중요한 프로젝트에는 열정이 높은 직원을 몰라도 넣어라. 반드시 성공시킨다. 저는 이해갑니다. 지금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채용 분야를 몰랐어요. 여러분 갑자기 채용하라면 하시겠나요? 아니죠. 나 모르는데 채용이 상당히 힘들어요. 사람들 꿰뚫어 봐야 되고 질문도 날카로워야 되고 안 맞으면 보내야 되지만 다시 또 그 사람을 데리고 오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람은 실수를 엄청 많이 해요. 판단적인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사람이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만큼 큰 실수를 하는 분야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분이 당당히 이끌고 있어요. 이런 채용 관련 부서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빨리 승진해서. 이게 제일 큰 행복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내가 언젠가는 마케팅 분야로 돌아가고 싶은지 물었대요. 로리는 인적 자원 분야에서 일하면 자신이 회사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더 커지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잠깐만요. 이 사람이 마케팅이었나 봐요. 그쵸? 마케팅인데 채용 분야에서 다시 성공해서 이 로리라는 사람한테 이 샌드버거가 또 한번 얘기를 하죠. 당신의 적성은 이쪽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도와주러 왔지만 다시 마케팅으로 가고 싶냐라고 묻는 것도 너무 고맙지 않나요? 문화 자체가 너무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 사람이 너무 일을 잘해왔어. 그럼 어떻게 해요? 짱바가 나야죠. 딴 데 가면 또 그 사람을 대체할 사람을 넣어야 되고 그러면 어때요? 2중, 3중으로 힘들어져요. 또 그 사람이 가서 적응하는 것도 지켜봐야지. 이 사람 만약 또 페일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부서 난리 나지. 이 사람 만약 뒤이어서 오는 후임이 일을 똑바로 못하면 또 여기도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단 싫어해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딱 넌 그것만 해. 할 법하죠. 저도 가끔 그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딱 묻는 거죠. 저는 이 부분도 대단했어요. 문화가 참 고맙다. 너무 열심히 사람들 챙기는구나. 근데 그때 대답이 얼른 갈래요 라고 말하지 않고 또다시 이런 표현을 했어요. 회사에 내가 전반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마케팅 쪽이 클 거냐, 인력 채용 분야가 클 거냐고 봤을 때 이쪽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실현을 하는 거예요.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영향력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거. 그렇다면 힘들고 저쪽이 좋더라도 여기 있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생각 자체가 굉장히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을 일컬을 때는 사다리라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은유죠. 하지만 사다리 개념은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2010년에 기준으로 18에서 46세의 미국인 보통인이 몇 개의 직업을 걸칠 것 같으세요? 18세부터 46세까지. 네, 11개 직업을 거쳤대요. 하나의 조직이나 기업에 들어가 하나의 사다리에 오르던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로리는 패티 셀러스가 해낸 경력은 사다리가 아니라 정글짐이다 라는 은유가 적절하다고 자주 인용한다. 좋습니다.
로리의 설명대로 사다리 개념에는 한계가 있다. 이 개념에서 사람들은 사다리를 오르내리거나 혹은 사다리를 타거나 애당초 타지 않거나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정글짐에서는 더욱 창의적으로 경역을 탐색할 수 있어요. 사다리에서는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하나뿐이지만 정글짐에서는 여럿이다. 정글짐 모델은 누구에게나 유익하지만 특히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도중에 다른 길을 걸어야 하거나 외부의 장애물에 의해 길이 가로막혔거나 얼마 동안 쉬었다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해야 되는 여성에게 더 유익하다. 네.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가다가 갑자기 일이 멈춰요. 길이 끝나요. 전 이것도 경험해 봤거든요. 제가 가장 저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경험치가 많다라는 거. 아, 또 말하고 나니까 좀 찔리긴 한데 나름 좀 있어요. 나름 좀 있는데 아, 참 애매하네요. 사람이 자꾸 부족한 것만 자꾸 생각이 나나 봐요. 경험적인 면에서는 많이 드시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적 있어요. 제가 막 달렸는데 그 길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었어요. 직업을 가졌고 전문가 직업으로 이민을 가려고 했는데 이민 뭐예요? 그 제도가요.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몇 년이죠? 한 7년 정도를 굉장히 노력을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청춘도 다 날아가고 딱 끊겼어요. 그래서 옆으로 갔죠. 다른 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또 행복한 일을 찾았었거든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노동시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외부에 장애물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사회생활을 막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요. 너무 따지지 말고 많은 경험을 해보세요. 맞는 말이에요. 여기 다 끼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이따금씩 빠지기도 하고 돌아가야 하고 심지어 막다른 구석에도 있을 수 있고 독특한 경로를 차근차근히 또 헤쳐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만큼 업무 달성 능력이 키워지고요. 게다가 정글짐은 정상에 오른 사람뿐만 아니라 다양한 단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멋진 광경을 선사한대요. 사다리를 오른 사람의 시선은 대부분의 앞에서 올라가는 사람의 엉덩이에만 이렇게 꽂혀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많이 잘 움직이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역시 출발 지점과 지금 서 있는 지점 사이에 놓인 점들을 처음부터 연결할 수는 없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당시 마크 저커버그는 겨우 7살이었다. 근데 그의 밑에서 일해요. 맞네요. 그러면 7살이면 한 13년? 아니다. 맞네요. 한 20년가량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는 기술 분야와 그다지 관련이 없었던 기술을 사용한 경험이라야 지금 이분이 페이스북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 IT잖아요. 그쵸? 근데 기술 분야에 대한 경험이 하버드 대학 4학년 때 배우자 학대의 경제학에 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 회계 분석에 필요해서 하버드 대학 컴퓨터 시스템을 사용해 보는 게 전부였대요. 그때 또 사고를 쳤다고 합니다. 엄청난 사고를 쳤어요. 그리고 지금 기술 분야 회사에 들어와 있는 거죠. 많이 다르죠. 그쵸? 그래서 사다리를 타지 말고 정글짐을 이용해라. 나는 4년 동안 재무부에 근무하면서 오래 근무했네요. 재무부 지난 시간 얘기했는데 재무부에 근무하면서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모습을 먼발치에서 목격했다. 이분이 재무부에 있으면서 모든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본인 상사를 위해서 준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데이터 다 정리하고. 아니, 여기 재밌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 뭐 어떤 중요한 그런 회의에서 어떤 데 출장을 같이 갔나 봐요. 상사랑 같이. 근데 이렇게 호텔에서 새벽 3시까지 어떤 자료를 그 다음날 회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느덧 보니까 새벽 3시더래요. 근데 이제 상사는 남자고 자기는 여자고 근데 그 호텔방에서 새벽 3시까지 미친 듯이 일하다가 갑자기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새벽 3시인데 그 방에서 자기가 나오는 걸 누가 본다라면 이걸 어떻게 오해할까라는 그런 글이 여기 좀 나와요. 저도 피식 웃었는데 자기가 이걸 어떻게 나가지? 하면서 못 나가겠더래요. 문 밖으로. 그래서 혼자 막 고민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어디 있지? 근데 그거를 자기가 되게 슬기롭게 평가를 해요. 뭐 그렇게 들키나 이렇게 사실은 사실이 아닌 거니까. 저도 웃기는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몰입해서 일하다 투덜대는 게 아니죠. 왜 새벽 3시까지 일이 아니라 그 몰입했던 그 모습 자체도 정말 멋있지 않나요?
그런데 나오자 보니까 그렇게 우스꽝스러운 고민스러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재무부 맥켄지 이런 데 있다가 IT 구글을 해서 페이스북으로 넘어올 수 있었던 거 참 궁금하지 않나요? 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 근데 재무부에 일하는 동안에 기술이 급속도로 발달하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요, 청바지를 입고 직장에 출근하는 현상보다 훨씬 두드러지고 파격적이었다. 기술의 발전으로 미국과 선진국들을 포함한 온갖 곳에서 커뮤니케이션 형태와 생활이 바뀌었다. 내 마음속에 품어온 오래된 꿈이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클린턴 대통령 행정부가 막을 내리면서 나는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나 활동 무대를 실리콘밸리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딱 봤어요. 그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그 상황에 뛰어들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가슴 두근두근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확 뛰어드네요. 그쵸? 실리콘밸리로. 지금 생각하면 현명한 판단이지만 2001년에는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불안해 보이는 그런 행보였대요. 기술 거품이 터지고 기술 산업은 여전히 후폭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4개월 동안 쉬면서 직장을 찾기로 마음먹었지만 사실은 공백 기간이 짧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내가 직장을 구하기까지는 거의 1년이 걸렸다. 이런 거 왜 이렇게 고소하죠? 남 힘들면 저도 다 고소해. 이렇게 훌륭한 학벌을 가진 여자가, 그쵸?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이래도 직장 구하는 게 1년? 글쎄 그 1년 동안에 전에 제가 책 리뷰할 때 꼭 원하는 곳에 가서 일하라 그랬죠? 그 원하는 곳을 찾느라고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쵸?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구할 때는 희비가 엇갈렸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던 이베이의 CEO 매그 휘트먼을 만나 가슴 설레기도 했고 한 여성 중역의 비우호적인 반응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다. 그녀는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이분이 재무부에 있었잖아요.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기술 쪽에 있는 이 면접하는 여자 중역이 이 샌드버그한테 면접을 시작하자마자 정부에서 쌓은 경험은 기술 산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 회사는 나 같은 사람을 고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아 말했다. 또 이렇게 또 말하네요. 그죠? 재무부니까 이랬던 부분이. 그 순간 내가 솔직하게 말해줘 고맙다고 말하면서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면 정말로 통쾌했을 것이다. 이거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 이 상황이 되면 이렇게 멋지게 말하고 나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나는 그렇게 침착하게 행동하지 못했다. 방 안에 있는 마지막 산소 분자까지 모조리 들어 마시는 기분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말까지 더듬었다. 그녀는 스스로 말한 대로 나를 고용할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멋진 부분이 나옵니다. 다행히도 모든 사람이 그 여성 중역과 같이 생각하지는 않았다. 고마워요. 그쵸? 참 가슴 아팠을 텐데. 재무부에 근무하는 동안 몇 번 만난 적이 있고 당시엔 상대적으로 무명 기업이던 구글의 CEO 나왔습니다. 에릭 슈미트를 만나러 갔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중역이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이분은 어딜 갔어요? 구글을 들어가게 됐네요. 다 살기 마련입니다. 더 잘 되네요. 구글의 설립자들은 나를 몇 번 만나고 나서 같이 일하자고 제안했다. 은행 잔액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취직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했다. 이게 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쵸? 나는 MBA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대로 대차 대조표를 그리고 세로 칸에는 앞으로 잡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적고 가로 칸에는 내 기준을 적었다. 그리고 역할과 책임 수준 등을 비교했다. 가슴으로는 정보에 접근하는 통로를 세상에 제공하겠다는 구글의 사명에 합류하고 싶었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따져볼 때 구글은 내게 가장 불리한 선택이었다. 와우. 멋있게 막 대차 대조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구글이 딱 원하는 건 정보로 접근하는 통로를 세상에 다 제공하는 거. 그게 바로 구글의 목표였죠. 처음에. 모든 사람에게 다 검색하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제일 세상에서 고마워요. 지금도 바로 모르면 다 구글을 써요.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나는 다시 에릭을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았다. 다른 기업은 운영할 팀과 달성할 목표를 갖추고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한 인물이 필요해서 나를 영입하려고 했대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 목표를 갖추고 그 업무를 추진한 인물을 필요로 해서 너 이리 와 이렇게 하려고 딱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런데 구글은 회사 최초로 사업부 총괄 관리자 자리를 제안했대. 근데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더래요. 그럴싸하게 들리긴 하지만 당시 구글에는 사업단이라는 게 없었으므로 실제로 운영할 대상이 전혀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초기니까, 사업 초기니까. 그러니까 너무 불안한 거죠.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 볼 때 구글에서 제안하는 직위가 낮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직무 내용 자체가 불투명했다. 이러면 여러분도 좀 망설여지지 않으시겠어요?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야 되지? 아, 저 이거 하면 되죠? 라고 딱 이렇게 생각하고 들어간 대로 맞으면 덜 불안한데 없어요. 이때 에릭이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것 가운데 가장 훌륭한 경력 관련 조언을 해주었다. 이 부분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에릭이 나왔습니다. 에릭은 내가 작성한 대차 대조표를 덮으면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어떡해요. 열심히 여태껏 배운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자랑했겠죠. 나 이 정도의 능력자고 이렇게 해낼 수 있어 라고 한 게 바로 그 대차 대조표였을 텐데 그걸 덮어버리면서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고는 직업을 선택할 때 중요한 단 한 가지 기준은 바로 성장 속도라고 설명했다. 기업이 신속하게 성장할 때는 업무를 처리할 직원 수보다 업무량이 많다. 더 많다. 기업의 성장이 더디거나 주춤하면 업무를 처리할 직원은 넘쳐나고 업무량은 줄어든다. 당연하죠. 그러면 직원들의 정치적 행보가 늘어나면 침체된 분위기가 퍼지면서 회사 전체가 동요하게 된다. 에릭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에게 로켓에 탈 자리가 생기면 어떤 자리냐고 묻지 않을 겁니다. 그냥 올라타겠죠. 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그런 영어권 사람들의 어떤 그런 비유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직업이 막 많아. 막 의사 일도 많아. 막 선생 일도 많아. 뭐 그냥 일반 뭐 매니저 일도 많아. 근데 그 일 중에 요거 뭐 해야 되죠? 막 골라서 가잖아요. 근데요, 여러분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싶어요. 나는 빨리 성장하고 싶고 빨리 뭐 얻고 싶겠죠. 그러면 뭘 타야 돼요? 로켓을 타죠. 로켓을 타면서 여러분이 어떤 자리냐고 물을 겁니까? 그냥 올라타기만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탈 수만 있어도 좋지 않은 겁니까? 그냥 올라타겠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다. 구글은 규모가 작고 체계가 없었지만 분명히 로켓이었다. 게다가 내가 마음 깊이 믿고 추구하는 사명을 실은 그런 바로 로켓이었다. 내가 깊이 믿고 추구하는 사명을 실은 로켓이었다. 그 로켓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거죠. 구글은 로켓이 맞았네요. 참 이런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이렇게 참 로켓을 타야 되는데 로켓이 어디 있냐고요. 로켓이 지금 책으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만약 이런 기회가 오게 되면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셔서 바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빠르게 성장하시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멘토 얘기를 제가 지난 책에서 말씀드렸는데 멘토가 급하죠. 멘토를 빨리 구하고 싶죠. 이 부분은 제가 빨리 설명하고 넘어갈 건데 멘토가 되어 주시겠어요? 챕터 제목이.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어느 부분 유명하신 분이나 성공한 사람한테 가서 저 이렇게 보잘것없고 모자란 사람인데 저도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책을 좀 읽어봤는데 목욕탕에서 만난 부자거든요. 근데 이렇게 딱 이제 무릎을 꿇고 나 성장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실은 그러고서는 한참 얘기를 하겠죠. 그 멘토가 될 사람이. 그런데 저는 이렇게 멘토를 왜 할까라고 생각했는데 멘토가 느낀 행복이 굉장히 또 클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성장한 사람 하나, 성공한 사람인데 멘티가 되고 싶은 사람 너무 많잖아요.
되게 힘든 거예요. 다 해줄 수는 없는 거고 선별을 하시겠죠. 근데 여기서는 뭐를 얘기하냐면 멘토를 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 성공한 그분들은요, 상당히 부담감을 많이 느낀대요. 특히 오프라 윈프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이 듣겠죠, 이런 말을. 제 멘토가 되어 주시겠어요? 라고 물으면 분위기가 완전히 망가지기 십상이래요. 이런 말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골똘히 생각에 잠겨있는 데이트 상대에게 무슨 생각을 해요? 라고 묻는 꼴이다. 이 문제를 주제로 나와 대화를 나눈 고위직 여성들도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수없이 받았다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나를 찾아와 멘토가 되어달라고 부탁하면 정말 난감해요. 멘토가 되어달라는 말은 듣기에는 좋지만 어색하기 짝이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시대를 초월해 사람들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미디어의 거물. 미디어 좋아하시나요? 미디어 좋죠. 미디어 너무 좋죠. 미디어 사업. 방송국이 있죠. 오프라 윈프리조차도 멘토가 되어달라는 부탁을 받으면 마음이 불편하다고 털어놨다. 그녀는 나는 싹을 보고 이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멘토가 되어줍니다. 라고 설명했다. 나는 싹을 보고 이 싹이 자라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멘토가 되어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충분히 자기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거나 노력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멘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어떨까요? 선별하기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는 걸 하나 좀 짚어드리고 싶었고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멘토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대요. 그리고 남성이 여성을 멘토로 한다 그러면 또 그 관계가 또 애매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번 책에 한번 리뷰한 부분을 한번 보셔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챕터는 자신의 진실을 추구하고 말하라 라는 부분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기는 더더욱 힘들다. 모든 조직에는 일정 형태의 위계가 있어서 직원의 업무 성과는 다른 사람의 인식에 따라 평가받는다. 자, 직장에 계신 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더욱 진실을 말하려고 하지 않는다. 진실을 말 안 한대요. 어떤 조직이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러한 문제는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페이스북은 위계를 없애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페이스북 직원들은 개별 사무실도 칸막이도 없는 탁 트인 공간에서 개방형 책상에 앉아 근무한다. 그 마크도 그냥 아무 데서 그냥 앉아서 일하더라고 같이. 금요일마다 모든 직원이 모여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데 누구나 질문하거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회사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기 견해를 페이스북 그룹에 올릴 수도 있다. 혹시 회사를 운영하시거나 이러면 이렇게 좀 정직하게 일을 나누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의 역학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지위가 낮은 사람은 자기 견해를 말하기를 더욱 주저할 뿐 아니라 꼬리를 잡히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이거 읽으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백종원이 대표가 회사에서 이렇게 음식 만들거나 뭐 그런 거 새로운 상품 개발하잖아요. 그럼 이제 쫙 옛날에는 혼자 다 했는데 이제 지금 회사가 커져가지고 막 이렇게 임원들이 앉아가지고 뭐 조금씩 먹어본대요. 이 맛이 어때? 막 이러면은 직원들이 다 말을 너무 잘하는 건데 이거는 좀 짠데 이거는 뭐가 어떤데 뭐 이러면서 말들만 게 많다는 거예요. 또 그 앞에 들으면 또 다양하게 자기만의 단어로. 그러니까 결론은 뭘 하자는지 알 수가 없대요. 근데 그게 이렇게 말하면 내가 안 되는 상품이라고 말했다가 잘 돼도 안 되잖아요. 그쵸? 아니면 잘 될 거라고 말했다가 잘 안 되면 또 그 책임이 자기한테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을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말하는 경우가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안 혼나려고, 안 튀려고 그런 경우가 너무 많대요. 그래서 백종원이 너무 짜증나가지고 그냥 이제부터는 그렇게 회의 안 한대요. 그냥 이런대요. 이거 얼마? 가격 얼마 했으면 좋겠어? 5,000원 손들어. 그럼 다 5,000원이 맞다 그러면 손들고 아니면 6,000원, 뭐 4,0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을 마련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다 해서
반드시 훌륭한 집단 지성이 생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만에 또 나름 무언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너무 공감이 가죠. 꼬투리 잡히지 않으려고 애매하게 말하는 거 많이 해보셨을 것 같아요. 게다가 사람들은 직장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단체 작업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부정적이라거나 까다롭다는 비판을 들을까봐 겁낸다. 건설적인 비판조차 구태의연한 비판으로 취급받을까봐 겁낸다. 내가 막 건설적인 비판을 했어. 근데 아유 그냥 구태의연해 이렇게 취급받을까봐 너무 무섭다는 거죠. 자기 견해를 솔직히 말하면 자기에게 관심이 집중되어 공격을 받을까봐 겁낸다. 아유 이거 어떻게 제 얘기도 이렇게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부끄럽네요. 나 너무 관심이 나한테 집중돼. 공격을 받아. 근데 제가 옛날 겁없이 막 회의 때 얘기했거든요. 회의 때 말 안 하는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회의는 말하자고 하는 거고 의견을 나누자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저 혼자 막 회의를 막 의견을 말했었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고생했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는 진정성을 띠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 가장 효과적이다. 잔인할 만큼 솔직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옵니다. 잔인할 만큼 그렇게 솔직하게 하지 마세요. 은은하게 솔직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거예요. 은은하게 솔직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상대방의 감정을 해치지 않고 진정성을 담아 이야기하는 능력은 자연스럽게 타고나기도 하고 훈련으로 습득되기도 한다. 나는 이 영역에서 절대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했고 결국 길을 찾았다. 자, 이 말이 오늘의 진짜 핵심입니다. 말은 해야죠. 그리고 진솔되게 하세요. 자신의 진실을 추구하고 말을 하세요. 애매하게 하지 말거나 너무 튀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만 잔인한 만큼 솔직하게 하지 마시고요. 은은한 표현으로 상대방 감정을 해치지 않으면서 진정성을 담아 자연스럽게 말하도록 하십시오. 중요합니다. 네. 예. 사람들은 타인, 특히 상사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겁이 나서 애매하게 말한다. 나는 회사의 팽창 전략에 대해 반대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회사가 새로운 사업을 벌이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고 운영팀이 투자 수익률을 철저하게 분석했으리라 믿지만 요즘은 이러한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따르는 단점을 낱낱이 점검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해서 아까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좀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확실하게 말하는 게 또 중요하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말하는 방법 중에 어떤 게 방법을 말한 건 아니고 진실을 말할 때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냐면 짧게 말하는 게 좋대요. 짧게. 몇 년 전 마크 저커버그는 중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중국어를 연습하기 위해 중국어가 모국어인 페이스북 직원들과 함께 대화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이 와이프가 중국계 미국인일 거예요, 아마. 마크의 중국어 실력에 한계가 있었으므로 이때 오가는 대화가 그다지 유용하지는 못했으리라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마크는 중국어 실력이 부족한 덕택에 오히려 사내에서 일어나는 일을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어느 한 날 한 여성 직원이 마크에게 자신의 관리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마크는 그녀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좀 더 간단하게 말해줘요 라고 말했어요. 뭐 샬라샬라 많이 길게 말했겠죠. 그 여성 직원이 다시 말해도 알아들을 수 없자 마크는 더 쉽게 말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런 과정이 몇 번 반복되자 그 여성 직원은 지쳐서 불쑥 내 관리자가 나쁘다고요 라고 말을 해버렸다. 그 말은 물론 중국어였지만 마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다. 이렇게 명쾌하게 말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조직의 업무 성과는 극적으로 향상된다. 아까 말하는 법에서 유의해서 하는 법도 얘기를 해줬고요. 확실한 진실을 말할 때는 얘기가 짧을수록 좋다라고 팁을 주기도 했습니다.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면 진실을 더욱
잘 전달할 수 있다. 예, 아까 같이 나는 회사의 팽창 전략에 반대합니다. 라고 하지 않고 너무 애매하게 길게 말하는 거. 또 예, 상황에 따라서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 마크가 중국어를 배우네요. 그쵸? 자, 이제 마지막 핵심으로 갑니다. 일을 정말 그만두기 전에 미리 그만두지 마라. 여러분 혹시 뭐 결혼을 하려고 했는지, 임신을 하려고 하는지, 뭐 어떤 가족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미리 그만둬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여자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일이 닥치지도 않았는데 왜 미리 그만두려고 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고 미리 사표를 던지고 그러지 말라고 테드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세한 예시가 있어요. 미리 자꾸 나가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나갈 때까지는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만두기 전에는 미리 그만두지 마라. 이분이 애를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애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었대요. 살이 너무 쪄갖고 발이 안 보여. 앉아서 발을 들어야만 보였다 그러고요. 그리고 임신 동안 10개월 내내 입덧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동생이 소아과 의사인데 그 분만전 그 통증을요, 뭐 이틀인가 겪었는데 이렇게 힘들게 낳는 사람은 처음 봤다. 뭐 이게 좋은 일만 있지 않아요. 이분한테도 되게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첫째 애를 모유 수유를 하는데 젖 짜는 기계 소리가 이제 전화 통화하는데 들린대요. 사무실 짰대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러면 소방차가 지나갔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씩씩하게 첫 아이를 키우는데 첫 아이 때는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시간 조절하고 직장 다니기가. 근데 둘째를 딱 낳으면 어떻게 더 힘들 것 같죠. 둘째 때는 요령이 생겨가지고 더 빨리빨리 하고 더 잘했대요. 아주 거뜬히 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말 일을 내려놔야 할 그 타임이 결정이 됐을 때 그때 내려놔라 라고 하는 좋은 말을 합니다. 선택권을 가질 만큼 운이 따르는 여성은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아야 한다. 출구를 미리 확보해 놓고 노동시장에 들어가지 마라. 브레이크를 밟지 말고 속력을 내라.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날이 올 때까지는 계속해서 가속기 페달에 발을 올려놓아라. 결혼하면 그만둬야 되나? 임신하려면 그만둬야 되나? 애를 낳으면 그만둬야 되나? 둘째를 낳으면 또 그러니까 항상 여자들은 뭔가 피해의식이 있고 내가 먼저 직장을 그만둬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먼저 뭔가 자꾸 나갈 일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미리 출구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내려놓지 말고 계속해서 속력을 내라. 이것이야말로 때가 되었을 때 제대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제대로 결정. 아까 이 책을 제가 읽기 시작한 거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것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간접 경험을 충분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배우자를요, 진정한 동반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냥 뭐죠? 이렇게 이분 강연을 듣고 나서 이 한 여성분이 말했는데요. 나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만둬야 되나 그러다가 딱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마켓에 가서 리스트를 살 거를 적어갖고 남편을 딱 줬대요. 남편이 오케이 하고 사러 가는 거죠. 자기는 직장을 마저 다니고. 그러니까 그전에는 계속 그게 고민이었다가 그냥 너무 쿨하게 업무를 쉐어하게 되는 거죠. 집안일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다. 여기서는 약간 그 페미니스트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거나 내가 이런 부분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거나 더 많은 여성 중역들을 뽑아야 되거나 여성을 성장시켜야 되거나 또 회사를 성장시켜야 돼. 왜냐면 여성이 있어야지 또 회사가 잘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상 위축되어 있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고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말로 이 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리딘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2013년에 나왔고요. 잘 읽혀지는 책이에요. 많이 어렵지 않고요. 그러나 제가 지금 짚어드린 내용들은요. 진짜 바로 마음가짐 자체가 변해서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그래서 충분히 이 책을 활용하셔서 마음 편안하게 결정도 잘 하시고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정말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리닌의 그 셰릴 샌드버그의 리닌의 책을 제가 리뷰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잘 보내시고요.
또 다음에 좋은 책으로 또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보내세요.